미국 해군은 진짜 비상사태에 빠져버렸습니다. 무슨 일인지 바로 사연 들어보시죠. 잠깐, 시청 전 구독 버튼 꼭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콜린 맥켈런입니다. 미국 국방부 해군 전략조달실에서 실장을 맡고 있고 해군 예비역 대령 출신입니다. 지난 25년간 군함과 잠수함 정비 체계를 전문으로 다뤄왔죠.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겪은 일이면서 동시에 미국 해군이 마주한 가장 심각한 위기 중 하나입니다. 펜타곤 지하 3층 해군 전략조달실 회의실에 긴급 상황 보고서가 도착한 그날 아침. 저는 평소와 같이 진한 커피 한 잔을 마시며 하루 일정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 바늘이 오전 7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을 때였어요. 제 책상 위에 놓인 빨간색 봉투가 눈에 띄었습니다. 표지에 찍힌 극비 도장과 함께 핵잠수함 전력 운용 현황 긴급 보고서라는 제목을 본 순간 제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25년간 해군에서 복무하면서 이런 긴급 보고서는 수없이 받아봤지만 이상하게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보고서 표지 한 구석에 적힌 노퍽 조선소 사령부라는 글씨가 유독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노퍽은 미 해군의 심장부나 마찬가지인 곳이에요. 그곳에서 온 긴급 보고서라면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다는 뜻이었죠. 보고서를 펼치자마자 첫 페이지에서 충격적인 현실과 마주했습니다. 현재 운용 불가능한 핵잠수함 8척 중 4척이라는 문구가 제 눈을 사로잡았어요. 즉, 미 해군이 보유한 핵잠수함 8척 중 무려 4척이 정비 불가능한 상태라는 뜻이었거든요. 절반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말이었어요. 이건 단순한 정비 지연 문제가 아니었어요. 완전히 손댈 방법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를 넘기면서 더욱 구체적인 실상이 드러났어요. USS 보이시오는 벌써 5년째 노퍽 해군 조선소 3번 독에서 방치되고 있었습니다. 원자로 냉각 시스템의 주요 배관에서 누수가 발견됐는데 이를 교체하는 데 필요한 특수합금 파이프를 제조할 수 있는 업체가 미국 전체에서 찾을 수 없다는 게 문제였어요. 더 충격적인 건 USS 콜럼버스호의 상황이었습니다. 이 함정은 소나 시스템 전체가 먹통이 된 상태였어요. 음향 탐지 장비의 핵심 부품인 하이드로폰 어레이가 완전히 망가졌는데 이걸 수리할 기술력을 갖춘 정비소가 미국에 단 한 곳도 없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원래 이 장비를 만들던 제너럴 일렉트릭의 해당 부서는 10년 전에 문을 닫았고 관련 기술자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진 상태였거든요. USS 하트퍼드호는 더욱 심각했습니다. 압력 선체 중앙부에서 발견된 미세 균열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미 6년째 보수 작업이 진행 중인데 티타늄 합금 용접이 가능한 기술자가 전국에 겨우 3명뿐이라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나마 이 3명 중 2명은 내년에 은퇴 예정이었고 나머지 1명도 건강상 문제로 현장 작업이 어려운 상태였어요. 젊은 기술자들을 새로 뽑아서 교육시키려는 시도도 계속 실패하고 있었습니다. 핵잠수함 용접 기술은 최소 10년 이상의 경험이 필요한 고난이도 작업인데 그걸 가르칠 수 있는 선배 기술자들이 이미 현장을 떠난 상태였거든요. 마치 의사를 양성하려는데 의과대학 교수가 1명도 없는 상황과 비슷했어요. 보고서 5페이지에는 미군 정비소의 참담한 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전국 주요 해군 조선소들의 수용 능력이 모두 한계에 도달했다는 내용이었어요. 노퍽 해군 조선소는 원래 동시에 6척까지 정비할 수 있도록 설계됐는데 현재 12척이 대기 중이었습니다. 포츠머스 해군 조선소도 마찬가지였고 퍼펜트만 해군 조선소는 아예 새로운 함정이 들어올 공간조차 없는 상태였어요. 더욱 암담한 건 이런 적체 현상이 악순환을 만들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정비 기간이 길어질수록 다른 함정들의 대기 시간도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 전체적인 정비 품질도 떨어지는 상황이었거든요. 급하게 작업하다 보니 실수가 늘어나고 그 실수를 다시 고치느라 더 많은 시간이 걸리는 악순환의 고리였어요. 장기 적체로 인한 정비 지연이 심화되는 모습은 정말 참담했습니다. 원래 6개월이면 끝날 정비 작업이 2년씩 걸리고 있었고 그 사이에 다른 부품들도 노후화되면서 추가 수리가 필요해지는 상황이 반복됐어요. 마치 병원에서 한 부위를 치료하는 동안 다른 곳이 더 악화되는 것과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보고서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부분은 국방부 고위자들이 이런 위기 상황을 의도적으로 축소 보고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의회 청문회나 언론 브리핑에서는 일시적인 정비 지연으로 인한 소폭의 운용률 저하라고 발표하면서 마치 곧 해결될 수 있는 경미한 문제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보고 있는 내부 기밀 자료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작전 능력 절반 붕괴라는 표현이 과장이 아니라 정확한 현실 진단이었어요. 태평양에서 중국의 급속한 해군력 증강에 맞서야 하는 긴박한 상황에서 우리의 핵잠수함, 전력 절반이 무력화됐다는 건 단순히 군사적 문제를 넘어서 국가 존립에 관한 위기였습니다. 중국은 매년 2척에서 3척씩 최신 핵잠수함을 진수하며 질적으로도 빠르게 향상시키고 있는데 미국은 기존 함정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해군 정비 리소스가 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쇠퇴해온 과정도 보고서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1991년 소련 붕괴 이후 냉전 종료를 선언하며 국방 예산이 전체적으로 30% 이상 삭감됐는데 그 중에서도 정비 및 유지보수 분야가 가장 큰 타격을 받았어요. 당시 정치인들과 국방 관료들은 평화 배당금이라는 명목 하에 눈에 보이지 않는 인프라 투자를 대폭 줄였습니다. 새로운 무기 시스템 개발이나 첨단 장비 도입은 언론의 주목을 받고 정치적 점수를 얻기 좋았지만 정비소 현대화나 기술자 양성 같은 뒷받침 인프라는 표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속 뒷순위로 밀려났어요. 그 결과 30여 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최첨단 무기는 많이 보유하고 있지만 그것들을 제대로 관리할 능력을 잃어버린 기형적인 상황에 놓이게 된 거죠. 핵심 부품의 국산화율 저하 문제는 더욱 심각했습니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핵잠수함에 들어가는 주요 부품의 95% 이상을 미국 내에서 생산했는데 현재는 그 비율이 60% 수준까지 급락한 상태였어요. 디트로이트의 자동차 공장들이 문을 닫고 피츠버그의 제철소들이 사라지면서 미국의 중공업 기반 자체가 무너졌거든요. 특히 정밀 가공이 필요한 특수 부품들의 경우 상황이 더욱 심각했습니다. 핵잠수함의 추진축 베어링 같은 초정밀 부품은 미크론 단위의 가공 정확도가 필요한데 이런 기술을 보유한 업체들이 하나둘씩 사업을 접거나 해외로 이전하면서 공급망 자체가 붕괴된 상태였어요. 그렇다고 보안상의 이유로 이런 핵심 군사 장비 부품을 외국에서 만들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이었습니다. 기술 이관 실패로 인한 문제들도 끔찍할 정도로 누적되어 있었어요. 베테랑 기술자들이 대거 은퇴하면서 그들이 보유한 경험과 노하우가 제대로 전수되지 못했습니다. 특히 매뉴얼에 기록되지 않은 암묵적 지식들이 사라지는 게 가장 큰 문제였어요. 예를 들어 특정 용접 부위에서 나는 미세한 소리 변화로 용접 품질을 판단하는 기술이나 장비에서 발생하는 거의 감지되지 않는 진동 패턴으로 내부 결함을 예측하는 능력 같은 것들 말이에요. 이런 기술들은 수십 년간의 현장 경험을 통해서만 습득할 수 있는 것들인데 그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모두 떠나버리니까 똑같은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예전보다 3배에서 4배 더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됐습니다. 신입 기술자들은 매뉴얼에 의존해서 작업할 수밖에 없는데 매뉴얼에는 모든 상황이 다 기록되어 있지 않거든요. 보고서를 다 읽고 나서 저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맡기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커피잔은 이미 차가워져 있었고 시계는 어느새 오전 10시를 넘기고 있었어요. 25년간 해군에서 일하면서 이런 총체적이고 구조적인 위기는 처음 경험하는 일이었거든요.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줄곧 세계 최강의 해군력을 자랑해왔는데 그 기반이 이렇게 허약하고 취약했다는 사실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앞으로 10년 내에 미국의 해양 패권 자체가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될 것이라는 위기감도 강하게 느꼈습니다. 회의실 한편 벽에는 역대 해군 참모 총장들의 사진이 걸려 있었는데 그분들의 눈빛이 유독 엄중해 보였어요. 마치 이 위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묻는 것 같았습니다. 핵잠수함 정비 위기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저는 미국 조선업계 전체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발견한 것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미국 조선업이 이렇게까지 몰락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가장 큰 문제는 존스법이었습니다. 1920년에 제정된 이 법은 미국 연안 운송업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외국 선박의 국내 항구간 운송을 금지하고 있어요. 겉보기에는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좋은 정책 같지만 실제로는 미국 조선업을 외부와의 경쟁에서 완전히 차단시켜 버렸습니다. 경쟁이 없으니까 기술 발전도 없고 효율성도 떨어지고 비용은 계속 올라가는 악순환이 계속됐어요. 한국이나 일본의 조선소들은 전 세계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기술을 발전시켜 왔는데 미국 조선소들은 국내 시장만 바라보고 안주하다가 결국 경쟁력을 완전히 잃어버린 거죠.
마치 온실 속 화초처럼 보호받다가 갑자기 바깥 세상에 나오면 견디지 못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민간 선박 수주가 사실상 제로 상태라는 점이었어요. 전 세계 상선 시장에서 미국 조선소가 차지하는 비중은 0.1%도 안 됐습니다. 한국의 현대중공업이나 대우조선해양 같은 곳들이 연간 수십 척의 대형 선박을 건조하는 동안 미국 조선소들은 해군 함정 몇 척 만드는 게 전부였어요. 민간 선박 건조 경험이 없다 보니까 생산성이나 효율성 면에서 경쟁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한국 조선소에서는 하루 만에 끝낼 수 있는 작업을 미국에서는 일주일씩 걸려서 했어요. 그것도 더 비싼 비용을 들여서 말이죠. 결국 미국 조선업은 군함 중심의 비효율적인 구조에 완전히 고착되어 버린 상태였습니다. 노동력 고령화 문제도 심각했어요. 미국 조선소 근로자들의 평균 연령이 무려 54세에 달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이 업계로 오지 않으려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였는데 가장 큰 이유는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었어요. 조선업 자체가 사양산업이라는 인식이 팽배했고 실제로도 일자리가 계속 줄어들고 있었거든요. 제가 직접 노퍽 조선소를 방문했을 때 본 광경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용접 기술자들 대부분이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이었고 30대 이하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어요. 한 베테랑 기술자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아들에게는 절대 이 일하지 말라고 했어요. 앞으로 10년 후면 이 업계 자체가 사라질 테니까요. 신규 인력 유입이 거의 없다 보니까 기술 전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숙련된 기술자 한 명이 은퇴하면 그 자리를 채울 사람이 없어서 외부에서 급하게 컨설턴트를 불러오거나 아예 해당 작업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빈번했어요. 이런 식으로는 기술 수준이 향상될 리 없었죠. 자동화 설비 도입률도 참담한 수준이었습니다. 미국 조선소들의 자동화율은 평균 18% 정도였는데 이는 한국의 75%, 일본의 65%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였어요. 로봇 용접이나 자동 절단 장비 같은 기본적인 자동화 설비조차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곳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왜 자동화 투자를 하지 않는지 조선소 경영진들에게 물어봤더니 답은 뻔했어요. 투자할 돈도 없고 투자해봤자 경쟁력을 갖출 수 없으니까 의미가 없다는 거였습니다. 악순환의 고리에서 벗어날 생각 자체를 포기한 상태였어요. 비용 구조를 분석해보니 더욱 암담했습니다. 미국 조선소에서 같은 크기의 군함을 건조하는 데 드는 비용이 한국의 2.5배에 달했어요. 인건비도 높고 자재비도 비싸고 무엇보다 작업 효율성이 떨어져서 전체적인 건조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간접비까지 엄청나게 늘어나는 구조였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6개월이면 완성할 수 있는 구축함급 함정을 미국에서는 18개월이 걸렸어요. 그 사이에 인건비, 장비 임대료, 부지 사용료 등등이 계속 누적되다 보니까 최종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올라가는 거죠. 국방부 입장에서도 예산 압박이 심한 상황에서 이런 비효율적인 비용 구조를 감당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었습니다. 핵심 소재 및 부품의 해외 의존도도 심각한 수준으로 상승했어요. 과거에는 철강부터 시작해서 각종 합금, 전자부품까지 대부분을 미국 내에서 조달했는데 지금은 7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고강도 특수강이나 티타늄 합금 같은 고급 소재들은 거의 100% 수입에 의존하는 상황이었어요. 문제는 이런 핵심 소재들을 공급하는 업체들이 대부분 중국이나 러시아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국가 안보상 가장 중요한 군함을 만드는 데 필요한 소재를 잠재적, 적성국에서 공급받아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진 거죠. 유사시에는 공급 자체가 중단될 수 있는 위험한 구조였습니다. 정비 인력 이탈 문제도 계속 악화되고 있었어요. 숙련된 기술자들이 계속해서 민간 기업으로 빠져나가고 있었는데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급여 수준이 너무 낮았거든요. 구글이나 테슬라 같은 첨단 기업들이 엔지니어들에게 연봉 15만 달러 이상을 제시하는데 조선소에서는 7만 달러 정도가 최고 수준이었어요. 실력 있는 용접 기술자나 전자 장비 전문가들은 석유 시추선이나 해상 플랫폼 업계로 가면 2배 이상의 급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조선소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었죠. 결국 조선소에는 다른 곳에서 받아주지 않는 사람들만 남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됐어요. 가장 답답한 부분은 정치적 이유로 외부 기술 협력이 불가능한 상태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의회에서는 미국 기술의 우수성을 강조하면서 외국 기술 도입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았어요.
특히 보수적인 의원들은 우리가 왜 외국 기술에 의존해야 하느냐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완전히 달랐어요. 미국의 조선 기술은 이미 한국이나 일본에 비해 10년 이상 뒤처진 상태였습니다. 자동화 수준, 정밀도, 작업 효율성 모든 면에서 격차가 너무 컸어요. 그런데도 정치인들은 여전히 과거의 영광에 매달려서 현실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국의 조선소 관련 자료들을 수집해서 분석해본 결과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현대중공업이나 대우조선해양 같은 곳들의 생산성은 미국 조선소의 5배 이상이었습니다. 같은 크기의 선박을 만드는데 필요한 시간도 절반 이하였고 품질 수준은 오히려 더 높았어요. 특히 용접 기술 면에서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였습니다. 한국 조선소들은 이미 로봇 용접 시스템을 완전히 자동화해서 인간이 할 수 없는 수준의 정밀도를 구현하고 있었어요. 반면 미국 조선소들은 아직도 수작업에 의존하는 부분이 많아서 품질 편차도 크고 작업 시간도 오래 걸렸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한국 조선소들의 설계 능력이었어요. 3차원 설계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선박 건조 전 과정을 시뮬레이션하고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미리 찾아내서 해결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런 선진 기술 덕분에 설계 변경이나 재작업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서 전체적인 건조 기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었어요. 미국 조선소들은 여전히 2차원 도면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고 건조 과정에서 설계상의 문제가 발견되면 그때그때 수정하는 식으로 작업했습니다. 당연히 비효율적이고 비용도 많이 들 수밖에 없었죠. 품질 관리 시스템도 천지 차이였어요. 한국 조선소들은 건조 과정 전체를 디지털로 모니터링하면서 실시간으로 품질을 체크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용접 품질부터 시작해서 도장 상태, 각종 장비 설치 정확도까지 모든 것을 데이터로 관리하고 있었어요. 반면 미국 조선소들은 아직도 사람이 육안으로 확인하는 방식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놓치는 부분들이 많았고 나중에 문제가 발견되면 대규모 재작업이 필요했어요. 이런 식으로는 품질이나 효율성에서 경쟁이 될 수 없었습니다. 제가 가장 충격받은 부분은 한국 조선소들의 연구개발 투자 규모였어요. 매출액의 5% 이상을 연구개발에 투자하면서 지속적으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친환경 선박, 자율항해 시스템, 스마트십 기술 등 미래 지향적인 분야에도 적극 투자하고 있었어요. 미국 조선소들의 연구개발 투자는 매출액의 1%도 안 됐습니다. 당장 받은 주문을 소화하기도 바쁜 상황에서 미래 기술 개발에 투자할 여유가 없었던 거죠. 이런 식으로는 기술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력 양성 시스템도 완전히 달랐어요. 한국에서는 조선해양공학과나 관련 기술학교들이 체계적으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었고 조선소들도 신입사원 교육에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었습니다. 현대중공업 같은 곳은 자체적으로 기술연구소와 교육원을 운영하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자들을 키워내고 있었어요. 미국에서는 조선 관련 교육과정 자체가 거의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대학에서도 조선공학과를 찾기 어려웠고 기술학교에서도 관련 과정이 축소되거나 폐지되고 있었어요. 조선업계 자체가 사양산업으로 여겨지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았고 교육기관들도 투자를 줄이는 악순환이 계속됐습니다. 이런 모든 분석 결과를 종합해보면 미국 조선업의 몰락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니라 수십 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된 구조적 문제였어요. 존스법으로 인한 경쟁력 상실, 기술 투자 부족, 인력 고령화, 정치적 근시안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건 이런 현실을 정확히 진단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이해관계나 기득권 보호 때문에 근본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었어요. 그 결과 지금과 같은 위기 상황에 직면하게 된 거죠. 제가 수집한 미국 조선업 몰락에 관한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해군 전략회의에서 보고를 하게 된 날이 왔습니다. 펜타곤 4층에 위치한 대회의실에는 해군 참모 총장을 비롯해 주요 지휘관들과 국방부 고위 관료들이 모여 있었어요. 평소보다 분위기가 무겁고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저는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현재 시스템으로는 우리 핵잠수함을 수리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근본적인 변화 없이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죠. 해군 참모 차장인 윌리엄슨 중장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맥켈런 실장,
그런 식으로 말하면 곤란하지 않겠소. 우리에게는 세계 최고의 기술력이 있는데 왜 불가능하다고 하는 거요? 그의 목소리에는 분명한 불쾌감이 묻어 있었어요. 저는 준비해온 자료를 펼치며 대답했습니다. 중장님,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우리 조선소들의 평균 건조 비용은 한국의 2.5배이고 작업 기간은 3배 이상 걸립니다. 핵심 기술자들은 대부분 은퇴했거나 민간으로 이직했고 신규 인력 유입은 거의 없는 상태예요. 국방부 차관인 마이클슨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래도 이건 자존심 문제 아니겠습니까? 미국이 자국의 핵잠수함을 스스로 고치지 못한다는 걸 인정할 순 없죠. 국민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이런 반응은 예상했던 일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존심도 중요하지만 현실은 더 중요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자존심을 내세우다가 국가 안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어요. 회의실 한편에 앉아있던 조달청장 로버트슨이 자료를 뒤적거리며 말했습니다. 우리 국내 정비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너럴 다이나믹스, 헌팅턴 인걸스, 뉴포트 뉴스 조선소 이런 곳들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 되지 않을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업체들의 실질적인 역량을 면밀히 조사해봤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주만 받을 뿐 실제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은 없어요. 특히 핵잠수함 같은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분야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 말을 듣자 회의실 분위기가 급격히 냉랭해졌어요. 로버트슨의 얼굴이 붉어지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럼 뭐가 대안이라는 거요? 설마 외국 업체에 맡기자는 건 아니겠죠? 그게 가장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제가 단호하게 대답하자 회의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여러 사람들이 동시에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국가 기밀이 유출될 수도 있는데 의회에서 뭐라고 하겠어? 저는 손을 들어 조용히 해달라고 한 다음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저도 이런 결론에 도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우리가 직면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군산복 합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방부 정책실장 톰슨이 날카롭게 반박했습니다. 맥켈런 실장은 우리 방산업체들의 로비 때문에 정확한 판단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기득권을 보호하려다가 국가 이익을 해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정말 황당한 소리였어요. 오히려 군산복 합체의 기득권을 건드리는 발언을 한 건 저였는데 말이죠. 실장님, 오히려 반대입니다. 군산복 합체의 로비 때문에 외주 협력안이 계속 부결되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비효율적인 현 시스템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해군작전부장 데이비스 중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외국 업체를 염두에 두고 계신 건가요? 저는 잠시 숨을 고른 다음 대답했습니다. 한국 업체들입니다.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그리고 최근에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하나오션 같은 곳들 말이에요. 한국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회의실이 다시 한번 술렁거렸습니다. 몇몇 사람들의 얼굴에는 명백한 거부감이 드러났어요. 윌리엄슨 중장이 테이블을 손으로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동맹국이긴 하지만 핵잠수함 같은 민감한 장비를 맡기기에는 보안상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저는 이미 준비한 자료를 꺼내 들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다른 나라들의 군함 수리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많습니다. 네덜란드 해군의 프리기탐, 싱가포르 해군의 코르벳함 등을 수리했고 모든 경우에서 기대 이상의 결과를 보여줬어요. 국방부 차관 마이클슨이 회의적인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래도 핵잠수함은 차원이 다른 문제 아닙니까? 핵 관련 기술이 들어가는데 핵 부분은 당연히 제외하고 일반적인 기계 부품이나 전자 장비 부분만 맡기는 거죠. 한국 기업들의 기술력은 이미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특히 정밀 가공이나 용접 기술 면에서는 우리보다 앞서 있어요. 이때 해군 정보부장인 클라크 준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조선업체들이 우리 군함을 수리한 사례가 있나요? 구체적인 성과가 궁금합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어 사진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작년에 하나오션에서 우리 해군의 보급함을 수리했는데 원래 6개월 걸릴 예정이던 작업을 3개월 만에 완료했습니다. 그것도 예상보다 훨씬 좋은 품질로 말이에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스크린에 나타난 사진들을 주의 깊게 보고 있었어요. 수리 전후의 모습이 확연히 달랐거든요. 비용은 어떨까요? 조달청장 로버트슨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수리할 때보다 40% 정도 저렴했습니다. 시간도 절약하고 돈도 절약한 거죠.
제 대답을 듣고 회의실에 있던 몇몇 사람들이 서로 눈을 마주쳤어요. 하지만 여전히 반대 의견이 많았습니다. 해군 참모 차장 윌리엄슨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그래도 이건 우리 해군의 자존심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세계 최강의 해군이 자국 함정도 제대로 고치지 못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어요. 저는 좀 더 강하게 어조를 높였습니다. 중장님, 자존심을 지키다가 우리 함정들이 바다에 뜰 수 없게 되면 그게 더 큰 자존심 손상 아닐까요? 지금 상황에서는 실용적인 해결책을 찾는 게 우선이에요. 국방부 정책실장 톰슨이 다시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의회에서는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특히 공화당 의원들은 아메리카 퍼스트를 외치는데 핵잠수함을 외국에 맡긴다고 하면 난리가 날 거예요. 그럼 지금 상태로 계속 가자는 겁니까? 저는 답답함을 감추지 못했어요. 우리 핵잠수함 절반이 작동 불능 상태인데 그게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조용히 있던 해군 기술부장 화이트 준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맥켈런 실장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저희 기술진들도 현재 상황을 매우 우려하고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발언이 분위기를 조금 바꾸어 놓았어요. 현장에서 직접 일하는 기술자들의 의견이니까 무시할 수 없었거든요. 화이트 준장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특히 정밀 용접이나 복합 소재 가공 같은 분야에서는 한국 기술자들의 실력이 우리보다 앞서 있다는 게 현장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우리 기술자들도 인정하는 부분이에요. 해군 참모 총장인 토머스 대장이 지금까지 조용히 듣고 있다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맥켈런 실장의 분석이 정확하다면 우리는 심각한 결정을 내려야 할 시점에 와 있군요. 자존심을 지키다가 실질적인 전력을 잃을 수는 없습니다. 드디어 최고위 지휘관이 현실적인 판단을 내린 거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반대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국방부 차관 마이클슨이 마지막으로 반박했습니다. 총장님, 하지만 정치적 파장을 고려해야 합니다. 대통령이나 의회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 토머스 대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정치는 정치인들이 할 일이고 우리는 국가 안보를 책임져야 합니다. 현실적인 대안을 검토해보는 것까지 거부할 수는 없어요. 결국 회의 결과 한국 기업들의 기술력과 경험을 비공식적으로 조사해보기로 결정됐습니다. 공식적인 협력 검토는 아니지만 최소한 가능성을 타진해보자는 것이었어요. 회의가 끝난 후 토머스 대장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맥켈런 실장, 오늘 용기 있는 발언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더 큰 저항에 부딪힐 텐데 준비는 되어 있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각오는 하고 있습니다, 총장님. 하지만 누군가는 진실을 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기득권 세력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대장의 경고가 귀에 맴돌았어요. 회의실을 나오면서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첫 번째 관문은 통과했지만 앞으로 더 험한 길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 길을 가지 않으면 미국 해군의 미래는 없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해군 전략회의에서 비공식 검토 승인을 받은 후 저는 한국의 조선업체들을 직접 조사하기 위한 출장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국방부 차관의 지시로 이번 조사는 극비리에 진행되어야 했어요. 공식적으로는 동맹국 산업 현황 파악이라는 명목하에 이루어졌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첫날부터 제가 받은 충격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어요. 공항에서 거제도로 향하는 길에서 본 한국의 산업 인프라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고속도로, 항만시설, 물류 시스템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미국의 낡은 인프라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하나오션 거제 조선소에 도착했을 때 저는 잠시 말을 잃었어요. 조선소 규모 자체가 압도적이었거든요. 거대한 독들이 질서정연하게 배열되어 있고 각종 크레인들이 마치 거대한 로봇처럼 정확한 동작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조선소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현대적이고 체계적이었어요. 안내를 맡은 이재훈 부장이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콜린 실장님,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저희 조선소를 둘러보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첫 번째로 본 것은 장보고 3급 잠수함이었어요. 한국이 자체 기술로 건조한 이 잠수함의 완성도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특히 SLBM 발사관 부분의 정밀도는 미국 기준으로도 최상급 수준이었어요. 이 잠수함은 저희가 독일 기술을 기반으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완전히 한국 기술로 발전시킨 겁니다.
이재훈 부장의 설명을 들으면서 제가 가장 놀란 부분은 기술 자립도였어요. 핵심 부품의 95% 이상을 한국에서 직접 생산하고 있었거든요. 도산한 창호급 잠수함을 보면서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잠수함의 소음 수준은 미국의 최신 핵잠수함과 비슷한 수준이었어요. 디젤 잠수함으로는 상상하기 어려운 성능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정숙성을 구현할 수 있었나요? 제 질문에 이재훈 부장이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추진 시스템부터 선체 설계까지 모든 부분에서 소음을 최소화하는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특히 스크류 설계와 선체 표면, 처리 기술이 핵심이에요. 저희만의 독특한 노하우가 있거든요. 다음으로 본 자동화 설비는 정말 경이로웠습니다. 용접 로봇들이 복잡한 곡선 부분까지 완벽하게 처리하고 있었어요. 인간이 할 수 없는 수준의 정밀도로 작업하면서도 속도는 수작업의 10배 이상이었습니다. 이 자동화 시스템 도입에 얼마나 투자하셨나요? 제 질문에 기술 담당 김영수 이사가 대답했어요. 지난 5년간 약 2천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처음엔 비용이 많이 들었지만 지금은 생산성이 크게 향상되어서 투자비를 모두 회수했어요. 무엇보다 품질이 일정하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자동화 설비 수준을 확인하면서 가장 놀란 건 품질 관리 시스템이었어요. 모든 용접 작업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되고 기준에 미달하는 부분은 즉시 자동으로 재작업 지시가 내려지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용접 품질을 어떻게 실시간으로 확인하나요? 레이저 스캐너와 초음파 센서를 결합한 시스템입니다. 용접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데이터가 컴퓨터로 전송되어 분석되고 AI가 품질을 판정해요. 김영수 이사의 설명을 들으면서 미국 조선소들이 아직도 사람 눈에 의존하는 현실과 엄청난 차이를 느꼈습니다. 결함 탐지 장비를 보면서 또 한 번 놀랐어요. 초음파, 자기 탐상, 와전류 검사 등 모든 종류의 비파괴 검사 장비를 갖추고 있었거든요. 그것도 단순히 장비만 있는 게 아니라 이를 운용할 수 있는 전문 기술자들도 충분히 확보되어 있었어요. 이 장비로 어떤 수준까지 결함을 탐지할 수 있나요? 제 질문에 품질관리팀장 박민호 차장이 실제 시연을 보여주었습니다. 두께 50mm의 강판에서 0.1mm 크기의 미세 균열까지 정확히 찾아내는 모습을 보고 저는 감탄을 금할 수 없었어요. 미국의 조선소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의 정밀도였습니다. 비접촉식 정밀 진단 기술도 인상적이었어요. 레이저 스캐너를 이용해서 선체 전체를 3차원으로 측정하고 설계 도면과 비교해서 미세한 오차까지 찾아내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이 시스템의 정확도는 어느 정도인가요? 플러스 마이너스 0.1mm 수준입니다. 육안으로는 절대 확인할 수 없는 미세한 변형까지도 정확히 측정할 수 있어요. 김영수 이사의 설명을 들으면서 미국, 조선소들이 아직도 줄자와 각도기에 의존하는 현실이 얼마나 뒤처진 건지 실감했습니다. 소음 저감 기술 부분에서는 정말 혀를 내둘렀어요. 선체 내부에 특수 제작된 흡음재를 설치하고 모든 장비에 진동 차단 마운트를 적용하는 세심함이었습니다. 각 구획별로 소음 레벨이 철저히 관리되고 있었어요. 소음 측정은 어떻게 하시나요? 저희는 자체적으로 무양 실험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장비의 소음을 사전에 측정하고 기준을 초과하는 것은 개선 작업을 거쳐서 설치합니다. 실제로 무양실을 견학하면서 그 규모와 정밀도에 다시 한번 놀랐어요. 미국 해군도 이런 시설을 갖추고 있지만 규모나 정밀도 면에서 한국 것이 더 우수해 보였습니다. 특히 초저주파 영역까지 측정 가능한 장비는 미국에서도 찾기 어려운 최신 사양이었어요. 추진계통 모듈 교체 기술은 더욱 인상적이었어요. 전체 추진 시스템을 모듈화해서 문제가 생기면 통째로 교체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었거든요. 이런 모듈화 개념은 미국 조선소들에서는 아직 시도조차 하지 못한 혁신적인 방식이었습니다. 모듈 교체에는 얼마나 시간이 걸리나요? 준비 작업 포함해서 72시간이면 완전히 교체할 수 있습니다. 기존 방식이라면 최소 2주는 걸렸을 텐데 모듈화 덕분에 정비 시간을 대폭 단축했어요. 모듈화 시스템의 핵심은 표준화된 인터페이스였어요. 모든 연결 부위가 동일한 규격으로 제작되어 있어서 어떤 모듈이든 호환이 가능했습니다. 이런 체계적인 접근 방식은 정말 놀라웠어요. 한국 기술자들의 역량도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20대 후반의 젊은 기술자가 복잡한 추진축 정렬 작업을 혼자서 척척 해내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미국에서라면 베테랑 기술자 3명에서 4명이 붙어야 할 작업이었거든요. 저 기술자는 경력이 얼마나 되나요? 입사 5년 차입니다.
저희 교육 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으로 훈련받았어요. 이재훈 부장의 설명을 들으면서 한국의 인재 양성 시스템이 얼마나 효율적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감탄한 건 젊은 기술자들의 학습 의욕이었어요.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면 적극적으로 배우려 하고 개선점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미국의 조선소에서는 찾기 어려운 분위기였어요. 디지털 기술과의 접목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모든 작업 과정이 태블릿이나 스마트 기기를 통해 관리되고 있었어요. 작업 지시부터 품질 점검, 진행 상황 보고까지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디지털 시스템 도입 효과는 어떤가요? 작업 효율성이 30% 이상 향상됐고 실수도 크게 줄었습니다. 모든 과정이 기록되어 있어서 문제 발생 시 원인 파악도 훨씬 빠르죠. 김영수 이사의 설명처럼 디지털화의 효과는 확실했습니다. 한국 조선소들이 외국 군함 수리에서 보여준 성과도 조사했어요. 네덜란드 해군 프리기탐 수리 사례를 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원래 6개월 걸릴 예정이던 작업을 4개월 만에 완료했을 뿐만 아니라 네덜란드 측이 요청하지도 않은 추가 개선 사항까지 발견해서 무료로 수리해준 거예요. 싱가포르 해군 코르벳함 수리 사례는 더욱 인상적이었습니다. 싱가포르 측에서 제공한 도면만으로는 파악할 수 없었던 숨겨진 결함들을 한국 기술자들이 찾아내서 해결해준 거였어요. 이런 수준의 기술력과 성의는 정말 감탄스러웠습니다. 외국 군함 수리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요? 보안상 제한된 정보만 제공되는 경우가 많아서 어려움이 있어요. 하지만 저희는 제한된 정보로도 최적의 해결책을 찾는 노하우가 있습니다. 이재훈 부장의 답변에서 한국 기술자들의 창의성과 문제 해결 능력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고객 만족도였어요. 한국 조선소에서 수리를 받은 모든 외국 해군들이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기술력은 물론이고 일정 준수, 비용 절약, 사후 관리까지 모든 면에서 기대를 뛰어넘는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해요. MRO 기지로서의 역량도 충분했습니다. 정비, 수리, 점검을 위한 모든 시설과 장비가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어요. 특히 대형 함정도 수용할 수 있는 독과 크레인 시설은 미국 동부 연안의 어떤 조선소보다 규모가 컸습니다. 일주일간의 현장 조사를 마치고 나서 저는 확신을 갖게 됐어요. 한국이야말로 미국 핵잠수함 문제의 유일한 해답이라는 것을 말이죠. 기술력, 경험, 시설, 인력 모든 면에서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이었거든요. 호텔 방에서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저는 미국의 현실이 얼마나 심각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한국과의 기술 격차는 단순히 몇 년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시스템의 차이였어요. 미국이 따라잡으려면 최소 10년 이상은 걸릴 것 같았습니다. 한국 조선소 현장 조사를 마치고 워싱턴으로 돌아온 지 일주일 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작성한 내부 보고서 중 핵심 문장이 언론에 유출된 거예요. 그것도 가장 민감한 부분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펜타곤에 출근하자마자 제 비서 매건이 긴급하다는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실장님, 큰일 났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서 실장님 이야기가 톱기사로 나왔어요. 신문을 펼쳐보는 순간 제 심장이 멎을 뻔했습니다. 헤드라인이 미해군 고위 관리, 한국 외엔 핵잠수함 수리 불가, 내부 보고서 작성이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더 충격적인 건 제 보고서의 핵심 문장이 그대로 인용되어 있었다는 점이었어요. 현재 미국 내 조선업체들로는 핵잠수함 정비가 불가능하며 한국의 첨단 조선 기술 없이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문장이 큰 따옴표 안에 정확히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 기밀 문서를 언론에 흘렸는지 당황스러웠어요. 오전 9시가 되자마자 제 전화기가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CNN, MBC, CBS 등 주요 방송사들이 모두 인터뷰를 요청해왔어요. 하지만 저는 모든 인터뷰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이건 국가 기밀에 관한 문제였거든요. 점심시간 무렵 상황이 더욱 악화됐습니다. 폭스뉴스에서 미국 핵잠수함 기술력 완전 상실이라는 자극적인 헤드라인으로 보도를 시작한 거예요. 앵커는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미 해군의 핵잠수함 정비 능력이 완전히 마비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방부 고위 관리가 작성한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더 이상 자국의 핵잠수함도 제대로 고칠 수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이어서 나온 보도 내용들은 더욱 자극적이었어요. 미국이 조선업 주권을 포기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시작된 기사에서는
제가 한국 조선소를 방문한 사실까지 상세히 보도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정보까지 알아낸 건지 소름이 돋았어요. 오후 2시경에는 의회에서도 반응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공화당의 강경파 의원인 테드 홀링스 상원의원이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국가적 자존심의 문제입니다. 미국이 언제부터 자국의 군함을 외국에 맡겨야 할 정도로 무능해졌다는 말입니까? 저는 이런 굴욕적인 제안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홀링스 의원의 발언은 보수 언론들에게 좋은 먹잇감이 됐어요. 저녁 뉴스 시간대에는 거의 모든 방송사가 이 문제를 다뤘습니다. 특히 보수적인 시청자들이 많은 채널들에서는 국가적 굴욕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했어요. 하지만 예상외로 군 실무진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저녁에 노퍽 해군 기지의 정비 책임자인 스미스 대령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지지하는 뜻이 묻어 있었습니다. 맥켈런 실장, 언론에서 난리지만 현장에서 일하는 우리는 실장님 말씀이 맞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었거든요. 비슷한 전화들이 계속 걸려왔어요. 포츠머스 조선소의 기술 책임자, 퍼펜트만 기지의 정비 책임자들이 모두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도 수리 못하는데 누가 하라는 거냐며 현실적인 대안의 필요성에 동의한다는 것이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샌디에이고 해군 기지의 베테랑 기술자들 반응이었습니다. 그들은 집단으로 성명서를 발표했어요. 현재 상황에서 현실적인 대안은 한국뿐이다. 자존심보다는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현장 목소리들이 알려지자 언론의 논조도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초기에는 굴욕적이라는 표현이 많았지만 점차 현실적 대안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보도들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는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해군 내부 기술진들이 공식적으로 한국과의 공동훈련을 추진해달라고 요청한 거예요. 해군 기술사령부에서 올라온 공문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미 해군 기술진의 역량 향상을 위해 한국 조선업체와의 기술 교류 및 공동훈련 프로그램 도입을 건의합니다. 이는 우리 기술자들의 실력 향상과 더불어 양국 간 기술 협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요청서에는 무려 50여 명의 해군 기술자들이 서명했어요. 현장에서 직접 일하는 사람들의 절박한 심정이 느껴졌습니다. 그들은 자존심보다는 실력 향상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서도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NSC 아시아 담당 보좌관인 로라 윌슨으로부터 비공식 연락이 왔어요. 그녀는 조심스러운 말투로 이야기했습니다. 맥켈런 실장의 제안을 검토해보고 있습니다. 물론 공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비핵 부분에 한정해서 정비 위탁을 검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MOU 형태로 접근하면 어떨까요? 이는 정말 획기적인 변화였어요. 백악관 차원에서 한국과의 협력 가능성을 열어둔 거였거든요. 물론 아직 비공식적인 단계였지만 최소한 논의 자체를 거부하지는 않는다는 뜻이었어요. 하나오션 측에서도 빠르게 반응했습니다. 이재훈 부장으로부터 이메일이 도착했어요. 내용은 간단하면서도 명확했습니다. 콜린 실장님의 보고서 내용을 접했습니다. 저희는 언제든지 미 해군의 함정 정비를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미국 동부 연안에 위치한 필리, 조선소를 중심으로 한정비 지원 체계 구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이 제안은 정말 매력적이었어요. 한국 기업이 미국 내 조선소를 현대화시켜서 미군 함정 정비에 활용한다면 보안상 우려도 줄이면서 동시에 기술력 문제도 해결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정치적 저항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홀링스 상원의원을 비롯한 보수파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거예요. 그들은 미국 조선업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우면서 외국 기업과의 협력을 반대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된 건 군산복합체의 로비였어요. 기존 방산업체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의회 로비를 강화한 거였습니다. 그들의 논리는 간단했어요.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 미국 업체들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이런 주장은 현실과 맞지 않았습니다. 이미 수십억 달러를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돈만 더 쏟아부으면 된다는 식의 접근은 너무 안일했어요. 언론에서도 찬반 논쟁이 치열했습니다. 보수 언론들은 국가 자존심을 앞세워 반대 논조를 유지했고 진보 언론들은 현실적 대안이라는 관점에서 지지하는 기사를 썼어요. 특히 뉴욕타임스의 국방 전문 기자인 데이비드 클라크가 쓴 분석 기사는 주목받았습니다. 그는 미국의 조선업 쇠퇴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며 한국과의 협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주장했어요.
반면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미국 기업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반대 논조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이런 언론의 엇갈린 반응은 미국 사회 전체의 혼란을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일주일이 지나면서 여론도 조금씩 변화했습니다. 초기의 감정적 반응에서 벗어나 좀 더 냉정한 분석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특히 전직 해군 제독들이 하나둘씩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전 해군 참모 총장인 제임스 로저스 제독이 CNN 인터뷰에서 한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자존심도 중요하지만 국가 안보가 더 중요하다. 현재 상황에서는 가능한 모든 옵션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고위 인사들의 발언이 나오면서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무조건적인 반대보다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늘어났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힘든 시기였어요. 연일 언론의 주목을 받으면서 가족들도 힘들어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누군가는 진실을 말해야 했고 그 역할이 제게 주어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밤늦게 사무실에서 혼자 앉아 있으면서 저는 앞으로의 전개를 생각해봤어요. 이 문제는 단순히 기술적인 이슈를 넘어서 미국의 정체성과 자존심에 관한 문제가 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현실이었어요. 감정적 접근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였거든요. 언론 유출 파동이 한 달 정도 지나고 나서 저는 공식 보고서 작성 지시를 받았습니다. 해군 참모 총장 토머스 대장이 직접 저를 불러서 말했어요. 맥켈런 실장, 이제 공식적인 입장 정리가 필요합니다. 감정론이 아닌 팩트에 기반한 보고서를 작성해 주세요. 저는 지난 몇 달간 수집한 모든 자료를 종합해서 종합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현실 기반 정비체계 구축 전략안 ROK 모델 적용으로 정했어요. 이 제목 자체가 우리의 결론을 함축하고 있었습니다. 보고서 첫 페이지에 저는 가장 중요한 결론을 명시했습니다. 미국 내 핵심 부품 제조 기반 부재로 인해 자체 수리가 불가능한 상황이며 한국 이외의 현실적 대안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한 문장이 모든 것을 설명하고 있었어요. 미국 내 핵심 부품 제조 기반 분석 부분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데이터는 공급업체 현황이었습니다. 1990년대에는 핵잠수함 부품을 공급할 수 있는 업체가 전국에 150여 개 있었는데 현재는 겨우 23개만 남아 있었어요. 그나마 이 중에서 실제로 고품질 부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곳은 8개뿐이었습니다. 특히 원자로 관련 부품의 경우 상황이 더욱 심각했어요. 냉각수 펌프를 제조할 수 있는 업체가 전국에 단 2곳만 남아 있었고 그나마 이 업체들도 주문 후 제품 생산까지 18개월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긴급 수리가 불가능했어요. 제가 조사한 결과 가장 큰 문제는 숙련 기술자 부족이었습니다. 핵급 용접이 가능한 기술자가 전국에 12명밖에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나마 이 중 6명은 65세 이상의 고령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은퇴하면 미국에서는 아예 핵잠수함 용접이 불가능해질 상황이었어요. 보고서에서 저는 필리 조선소를 중심으로 한 해결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 조선소는 미국 동부 버지니아에 위치한 100년 역사의 조선소로 최근까지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하지만 위치상으로는 노퍽 해군 기지와 가깝고 대형 함정 정비에 필요한 기본 시설은 갖추고 있었습니다. 현재 필리 조선소는 한국 기술로 리모델링 중이라는 정보도 포함시켰어요. 한화 기술팀이 파견되어 현지에서 설비 전환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들은 디지털 MRO 시설로 변환하는 작업과 동시에 현지 교육도 병행하고 있었어요. 국방부 내부에서도 이런 계획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어요. 해군 인력개발사령부에서는 미군 인력 일부를 파견해서 공동 교육을 받게 하자는 제안을 해왔습니다. 실무 차원에서는 이미 협력 의지가 강했던 거예요.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저는 한국 모델의 장점들을 구체적으로 분석했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통합적 접근이었어요. 설계부터 제조, 설치, 정비까지 모든 과정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미국처럼 각각 다른 업체가 담당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효율성이었어요. 두 번째 장점은 지속적인 기술 개발이었습니다. 한국 조선업체들은 매년 매출의 5% 이상을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있었어요.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면 즉시 현장에 적용해서 생산성을 높이는 선순환 구조였습니다. 세 번째는 인재 양성 시스템이었어요. 대학, 기술학교, 기업 연구소가 연계되어 체계적으로 전문 인력을 키워내고 있었습니다. 이론과 실무가 균형 잡힌 교육을 통해 즉시 현장 투입이 가능한 기술자들을 양성하는 시스템이었어요.
보고서에서 저는 보안 문제에 대해서도 상세히 다뤘습니다. 한국과의 협력에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기술 유출이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제안한 방식은 핵심 기밀은 완전히 차단하고 일반적인 기계 부품과 전자 장비 부분만 협력하는 것이었어요. 구체적으로는 원자로 관련 부분은 완전히 제외하고 추진 시스템, 소나 장비, 통신 시스템 등의 정비만 협력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미 다른 동맹국들과도 공유하고 있는 기술 수준이어서 보안상 문제가 없었어요. 대통령 국가안보보좌관실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마이클 브라운 보좌관이 비공식 회동에서 말했어요. 정치적 부담은 있지만 국가안보 차원에서는 검토할 가치가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접근해보죠. 브라운 보좌관의 승인하에 국방부는 비공개 검증 프로젝트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동맹국 기술협력 타당성 연구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실제로는 한국과의 협력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프로젝트였어요. 해군 참모 총장 토머스 대장도 이 프로젝트에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불러서 말했어요. 맥켈런 실장, 이번이 기회입니다. 정치적 논란은 우리가 감당하겠으니 기술적으로 완벽한 계획을 세워주세요. 보고서의 핵심은 필리 조선소 계획이었습니다. 이곳이야말로 핵잠수함 정비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한화기술팀은 이미 현지에서 설비 전환과 교육을 병행 수행하고 있었어요. 낡은 장비들을 최신 디지털 시스템으로 교체하고 동시에 현지 인력들을 훈련시키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준비 작업이 완료되면 본격적인 정비 작업이 가능해질 것이었어요. 미군 인력 일부 파견 및 공동 교육 승인도 보고서에 포함시켰습니다. 한국 기술자들과 미군 기술자들이 함께 작업하면서 기술을 전수받는 시스템이었어요. 이렇게 하면 보안 문제도 해결하면서 동시에 미군의 기술 수준도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대통령 국가안보보좌관이 비공식 승인을 전달했다는 내용도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최고위 차원에서 이 계획을 지지한다는 의미였거든요. 물론 아직 공식적인 발표는 아니었지만 정책 방향이 정해졌다는 신호였습니다. 해군 참모 총장의 MRO 정비 검증 프로젝트 허가도 획기적인 진전이었어요. 이제 실제로 한국 기술력을 시험해볼 기회가 생긴 거였습니다. 성공하면 더 큰 협력으로 확대할 수 있고 실패하면 다른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중요한 분기점이었어요. 보고서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결론 부분에 이렇게 썼습니다. 미국 해군의 미래는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인정하고 최선의 파트너와 협력하는 데 달려있다. 한국과의 협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이를 통해 미국 해군력을 재건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중요한 건 비핵 정비 위탁을 조건으로 한다는 점이었어요. 핵심 기밀 부분은 완전히 배제하고 일반적인 정비 작업만 협력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보안 우려를 최소화하면서도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었어요. 한화 측에서도 이런 조건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필리 조선소 중심의 정비 지원 체계 구축 의향을 전달해왔거든요. 그들도 미국 측의 우려를 이해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어요. 이 보고서가 완성된 후 저는 마침내 길고 어려웠던 여정의 한 고비를 넘겼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실제 성과를 보여줘야 하는 더 큰 도전들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공식 보고서가 완성되고 한 달 후 드디어 실질적인 검증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한화오션에서 미 해군 군수지원함 월리 쉬라우의 정비를 완료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거예요. 이 함정은 엔진 개통과 전자 장비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2년 넘게 수리를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가장 놀란 건 한국 측에서 제공된 정보보다 훨씬 더 많은 결함을 발견해서 모두 해결했다는 점이었어요. 미군 측에서는 보안상의 이유로 전체 도면의 30% 정도만 제공했는데 한화기술팀은 그 제한된 정보만으로도 함정의 모든 문제점을 파악하고 100% 완벽하게 수리해낸 거였습니다. 월리 쉬라우 정비를 참관한 미 해군 기술자들의 반응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노퍽 해군 기지에서 파견된 수석 기술자 마크 윌슨이 제게 직접 전화를 걸어와서 말했습니다. 맥켈런 실장,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우리가 전혀 몰랐던 결함까지 찾아내서 고쳤어요. 열화상 카메라로 엔진 내부를 검사하더니 우리가 3년간 못 찾던 미세 균열을 발견한 거예요. 더욱 놀라운 건 음파 손실 구간 분석 결과였습니다.
함정의 소나 시스템에서 특정 주파수 대역의 감지 능력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는데 미군 기술자들은 장비 노화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한국 기술팀은 정밀 분석을 통해 케이블 접속 부위의 부식이 원인이라는 걸 찾아냈습니다. 추진 계통 이상 감지 능력도 놀라웠어요. 함정이 특정 속도에서 미세한 진동을 일으키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것도 한국 기술자들이 해결했습니다. 그들은 고정밀 진동 분석 장비를 사용해서 추진축 베어링의 미세한 불균형을 찾아내고 완벽하게 조정했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미 해군 참관단의 솔직한 인정이었습니다. 20년 경력의 베테랑 기술자 스티브 데이비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이런 문제들이 있다는 것조차 몰랐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의 진단 능력은 정말 경이로워요. 우리가 배워야 할 게 너무 많습니다. 또 다른 참관단원인 전자장비 전문가 리사 브라운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국 팀이 사용하는 진단 장비들은 우리가 보유하지 못한 최신 사양이었어요. 그것보다 더 놀라운 건 그 장비들을 다루는 기술자들의 실력이었습니다. 장비만 좋은 게 아니라 운용 능력도 뛰어났거든요. 수리 기간 단축 효과도 놀라웠습니다. 원래 미국에서 수리할 계획이었다면 최소 8개월은 걸렸을 작업을 한국에서는 4.5개월 만에 완료한 거예요. 3.5개월이나 단축된 셈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빠르게 한 게 아니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작업 방식 덕분이었어요. 예산 절감 효과는 더욱 인상적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수리했다면 대략 5천만 달러 정도 들었을 작업을 3천만 달러에 완료한 거예요. 2천만 달러를 절약한 셈이었습니다. 품질은 더 좋아졌는데 비용은 40%나 줄어든 거였죠. 한화 측에서 제공된 도면 외 영역까지 자체 분석해서 대응했다는 점이 가장 놀라웠어요. 보통 정비업체들은 제공받은 도면과 매뉴얼에만 의존하는데 한국 기술자들은 자체적으로 함정 전체를 분석해서 숨겨진 문제점까지 찾아낸 거였습니다. 이런 능력이 가능했던 건 한국의 역설계 기술 때문이었어요. 제한된 정보만으로도 전체 시스템을 파악하는 능력이 뛰어났던 거죠. 이는 오랫동안 외국 기술을 학습하고 개선해온 경험이 쌓인 결과였습니다. 국방부 내부에서는 이 결과를 놓고 비상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해군 기술사령부에서 올라온 내부 보고서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하나오션의 원리 슈라우 정비 성과는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었다. 기술적 역량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 능력, 품질 관리 수준 모든 면에서 미국 조선업체들보다 우수했다. 특히 주목받은 부분은 예방 정비 개념이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은 단순히 고장난 부분만 고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까지 미리 점검해서 개선했어요. 이런 선제적 접근 방식은 미국에서는 보기 드문 방식이었습니다. 국방부는 기술적 신뢰를 공식 인정하는 내부 회람을 발송했습니다. 이는 매우 이례적인 조치였어요. 외국 기업에 대해 이런 수준의 공식 인정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거든요. 해군 본부의 비공식 평가는 더욱 직접적이었습니다. 핵잠수함도 이곳이 해답일 수 있다는 표현까지 나왔어요. 이는 단순한 희망이 아니라 원리 슈라우 정비 성과를 바탕으로 한 현실적 판단이었습니다. 저는 이 소식을 듣고 즉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원리 슈라우 정비 과정을 직접 확인하고 핵잠수함 정비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였어요. 거제도 하나오션 조선소에서 본 원리 슈라우의 모습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함정이 완전히 새 것처럼 보였어요. 외관은 물론이고 내부 시설까지 모든 것이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엔진룸은 마치 전시장 같았어요. 모든 배관과 장비들이 번쩍번쩍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재훈 부장이 저를 안내하면서 설명했어요. 실장님, 저희는 단순히 고치는 것을 넘어서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미군에서 제공한 사양보다 더 좋은 부품들로 교체했어요. 실제로 확인해보니 정말 그랬습니다. 냉각 시스템, 전력 공급 장치, 통신 설비 모든 것이 원래 사양보다 향상되어 있었어요. 이런 수준의 서비스는 미국 어디에서도 받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기술 문서 작성 수준이었어요. 한국 기술팀은 정비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문제점과 해결 방법을 상세히 기록해 두었습니다. 미군이 나중에 참고할 수 있도록 완벽한 매뉴얼까지 만들어준 거예요. 이런 문서들은 보통 추가 비용을 받고 제공하는 건데 왜 무료로 해주셨나요? 제 질문에 이재훈 부장이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저희는 단순히 돈벌이가 목적이 아닙니다. 미군과의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원하거든요. 이런 정성이 나중에 더 큰 신뢰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마인드 자체가
미국 업체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었어요. 미국 업체들은 계약서에 명시된 것만 하려고 하는데 한국 업체들은 고객 만족을 위해 추가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거였습니다. 월리 슈라우 정비 성공 이후 펜타곤 내부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기존에 회의적이었던 사람들도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실무진들 사이에서는 이제 핵잠수함도 가능할 것 같다는 기대감이 높아졌어요. 해군 참모 총장 토머스 대장이 저를 불러서 말했습니다. 맥켈런 실장, 월리 슈라우 사례가 모든 것을 증명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를 준비해야겠어요. 다음 단계는 당연히 핵잠수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월리 슈라우와는 차원이 다른 도전이었어요. 기술적 복잡성은 물론이고 정치적 민감성도 훨씬 높았거든요. 하지만 월리 슈라우의 성공은 확실한 신뢰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과 성의를 의심하는 사람들이 크게 줄어들었어요. 이제는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의 문제였지, 협력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 성과를 바탕으로 핵잠수함 정비 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월리 슈라우가 보여준 것은 단순한 기술력이 아니라 한국이야말로 미국이 찾던 진정한 파트너라는 증거였거든요. 월리 슈라우 정비 성공 이후 6개월이 지나면서 드디어 필리, 조선소의 현재 상황을 직접 확인할 때가 왔습니다. 미국 동부 버지니아주에 위치한 이 100년 된 조선소가 어떤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지 보기 위해 현장을 방문했어요. 공항에서 필리 조선소로 향하는 길에서부터 뭔가 다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한적했던 산업단지에 한국 기업들의 로고가 새겨진 차량들이 자주 보였고, 조선소 입구에는 가설 사무소가 여러 개 세워져 있었어요. 조선소 정문 앞에서 저를 맞이한 한화현지 책임자 박성호 상무의 첫 인사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콜린 실장님, 아직은 시작 단계입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계획을 보시면 놀라실 거예요. 정문을 들어서자마자 보인 것은 광활한 부지와 기존 시설들이었어요. 100년 된 조선소답게 구조물들은 낡았지만 기본적인 뼈대는 견고해 보였습니다. 특히 대형 함정도 수용할 수 있는 거대한 드라이독들이 인상적이었어요. 현재는 한화가 인수를 완료하고 본격적인 리모델링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입니다. 기존 시설 대부분을 철거하고 완전히 새로운 디지털 조선소로 만들 예정이에요. 박성호 상무가 태블릿을 꺼내서 3차원 설계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설계도를 보는 순간 제 입에서 감탄이 터져나왔어요. 현재의 낡은 시설들이 모두 사라지고 그 자리에 최첨단 자동화 시설들이 들어선 모습이었습니다. 거대한 겐트리 크레인들, 로봇 용접 시스템, 디지털 제어 센터까지 모든 것이 21세기형 스마트 조선소의 모습이었어요. 1단계 공사만으로도 15억 달러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기존 시설 철거부터 새로운 장비 설치까지 최소 18개월은 걸릴 것 같아요. 설계 담당 김영수 이사의 설명을 들으면서 한화의 투자 규모에 놀랐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계획은 완전 자동화된 정비 시스템이었어요. 함정이 독에 들어오면 자동으로 3차원 스캔을 실시하고 AI가 손상 부위를 분석해서 최적의 수리 계획을 수립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이 시스템이 완성되면 정비 시간을 기존의 30% 수준으로 단축할 수 있어요. 더 중요한 건 품질의 일관성입니다. 사람의 실수나 컨디션에 좌우되지 않고 항상 동일한 품질을 보장할 수 있거든요. 기술 총괄 이동희 상무의 설명이었습니다. 현재 공사 준비 작업이 한창이었어요. 한국에서 온 기술자들과 미국 현지 엔지니어들이 함께 부지를 측량하고 기존 시설의 상태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작업 현장 곳곳에서 한국어와 영어가 뒤섞인 대화가 들렸어요. 미국 현지 인력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제 질문에 박성호 상무가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걱정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일자리를 잃을까 봐서요. 하지만 저희 계획을 설명하니까 오히려 기대하는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기존보다 훨씬 많은 일자리가 생길 테니까요. 실제로 계획서를 보니 고용 창출 효과가 상당했어요. 기존에 200명 정도였던 직원 수를 1,500명까지 늘릴 예정이었습니다. 단순 작업자가 아니라 고기술 엔지니어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교육센터 계획이었습니다. 조선소 한편에 대규모 교육시설을 만들어서 미국 기술자들을 체계적으로 훈련시키겠다는 계획이었어요. 한국에서 검증된 교육 프로그램을 그대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실습 위주의 교육으로 즉시 현장 투입이 가능한 기술자들을 양성하는 거예요. 인력개발 담당 최민호 차장의 설명을 들으면서 한국 기업들의 체계적 접근에 감탄했습니다.
조선소를 둘러보면서 저는 묘한 감정을 느꼈어요. 이곳이 결국 미국 핵잠수함 수리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다른 대안이 없다는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이곳이 결국 핵잠수함 수리의 출발점이 될 거라고요. 박성호 상무가 제 마음을 읽은 듯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솔직히 말하면 이거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현재로서 유일한 희망은 한국뿐이에요. 이런 현실 인식이 워싱턴 정가에서도 점차 확산되고 있었어요. 중국과의 군사적 경쟁이 심화되면서 미국 해군력의 공백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이 이제 협상에서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예전에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조건을 제시하는 관계였다면 이제는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된 거였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이 없으면 미국 해군력에 구멍이 생기는 상황입니다. 그런 면에서 한국이 오히려 갑의 위치에 있다고 봐야죠. 제가 동행한 국방부 분석관 마크 존슨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는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어요. 한때 세계 최강을 자랑했던 미국 조선업이 이제는 한국에 의존해야 하는 처지가 된 거였죠. 하지만 이것이 현실이었고 감정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관세 문제도 흥미로운 변수였어요.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보호무역 정책과 한국과의 조선업 협력 사이에는 미묘한 긴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가 안보가 걸린 문제에서는 경제 논리보다 안보 논리가 우선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카드를 잘 활용하면 한국이 미국의 통상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 없이는 미군 함정 정비가 불가능하다는 현실을 트럼프 행정부도 인정할 수밖에 없을 테니까요. 존슨의 분석이 날카로웠어요. 실제로 워싱턴 내부에서는 이런 딜레마 때문에 고민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보호무역주의를 내세우면서도 군사 분야에서는 외국 기업에 의존해야 하는 모순적 상황이었거든요. 조선소 견학을 마치고 나서 저는 미국 관계자들과 비공식 간담회를 가졌어요. 참석자들은 대부분 현실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이 장기적으로는 미군 함정 전용 정비창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해군 조달청 관계자 데이비드 클라크가 말했어요. 그렇다면 보안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다른 참석자의 질문에 클라크가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오랫동안 검증된 동맹국입니다. 더구나 이곳은 미국 땅에 있는 시설이니까 필요한 보안 조치를 충분히 취할 수 있어요. 간담회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이었어요. 초기에 감정적 반발은 많이 가라앉고 현실적 해결책을 모색하는 분위기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협력이 양국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방부 정책실 관계자 로버트 윌슨이 말했어요. 한국은 기술력과 일자리를 얻고 미국은 해군력 공백을 메울 수 있으니까 윈윈입니다. 이런 발언들을 들으면서 저는 분위기 변화를 실감했어요. 불과 1년 전만 해도 굴욕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협력이라고 말하고 있었거든요. 해질녘 필리 조선소를 떠나면서 저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한편으로는 미국의 쇠퇴가 안타까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결국 이곳이 미래의 출발점이 되겠군요. 제가 중얼거리자 박성호 상무가 대답했어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여기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양국 간 더 큰 협력이 가능할 것입니다. 차 안에서 워싱턴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보고서 마지막 부분을 수정했습니다. 제목을 강철을 고치는 손정비 패권의 귀속지, 대한민국으로 바꾸었어요. 이 제목에는 여러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미국이 잃어버린 강철을 고치는 손을 한국에서 찾았다는 의미, 그리고 앞으로 한국이 이 분야의 세계적 중심지가 될 것이라는 예측까지 포함되어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한국에 감사한 마음이 컸습니다. 미국이 어려울 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준 진정한 동맹국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단순히 비즈니스가 아니라 동맹의 의리를 지켜준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호텔에 도착해서 마지막으로 보고서를 점검하면서 저는 이 모든 과정이 결국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필리 조선소가 완성되면 미국 해군이 새로운 전기를 맞을 수 있을 것이고 한국과의 협력도 더욱 깊어질 것이라고 기대했어요.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되지만 실제로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한국과 미국이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미래가 어떤 모습일지, 그것은 앞으로 우리가 써나갈 역사입니다.
지금까지 콜린 맥켈런 씨의 사연 어떠셨나요? 참 놀라운 이야기였습니다. 한때 세계 최강을 자랑했던 미국 해군이 이런 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도 충격적이었지만 그보다 더 감동적이었던 건 우리나라 기술자들의 실력과 성의였어요. 월리 슈라우 정비 사례를 들으면서 정말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미군이 제공한 도면이 30%밖에 안 됐는데도 100% 완벽하게 수리해낸 우리 기술자들의 실력, 그리고 계약에 없는 부분까지 무료로 개선해준 그 마음씨까지. 이게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진짜 실력이고 품격이 아닐까요? 이제 우리나라가 단순히 배를 잘 만드는 나라를 넘어서 세계 해군들이 의존하는 기술 강국이 되었다는 사실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한때 선진국 기술을 배우기 위해 애썼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미국이 우리 기술을 배우러 오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정말 격세지감이 느껴지네요. 오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도 우리나라 기술력에 대한 자긍심과 함께 세계 속에서 당당히 제 역할을 하는 대한민국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셨을 겁니다. 다음에도 더욱 감동적이고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감동을 향한 여정, 감동여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